한 번의 기습 공격이 세계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겨우 50명의 프랑스군을 발견한 젊은 장교가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렸고, 이 선택이 북미 대륙 전체를 7년간의 전쟁으로 몰아넣었죠. 더 아이러니한 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식민지를 잃게 되는 역사의 반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젊은 장교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훗날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북미 대륙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7년 전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세기 초반 북미 대륙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확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고, 영국은 대서양 연안과 캐나다 일부를 장악하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 사이에 광활한 땅이 있었는데 바로 이로쿼이 연맹과 체로키족 같은 원조민 부족들의 영역이었죠.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원주민 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원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자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더 발전된 식민지 도시를 가지고 있던 영국은 원주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과 무기를 제공하며 거래를 시도했죠. 반면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프랑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프랑스인들은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고, 심지어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까지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접근 방식 속에서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프랑스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하지만 원주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이로쿼이 연맹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로쿼이에게 양쪽 세력은 모두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고, 한쪽과 관계를 끊는 건 손해였거든요. 오히려 양쪽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로쿼이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선물과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이 이로쿼이에게는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됐어요. 작은 충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결국 이로쿼이도 더 이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두 세력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승산이 있어 보이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로쿼이가 선택한 쪽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전 전쟁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약 10년 정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피를 흘린 두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로쿼이가 영국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서 북미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영국은 이로쿼이의 묵인하에 오하이오 지역까지 무역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본 프랑스는 영국이 무역을 핑계로 식민지를 넓히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고 두려워했죠. 결국 1753년 프랑스는 영국의 영역 침범을 막기 위해 오하이오 강 유역에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고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요새를 중심으로 점차 남하하면서 근처를 지나가는 영국인들을 체포하고 위협했어요. 이런 프랑스의 공격적인 행동에 놀란 영국은 서둘러 군대를 모아 오하이오 지역으로 파견했는데, 이때 부대를 지휘하게 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오하이오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프랑스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1754년 5월 27일, 워싱턴은 겨우 10km 떨어진 곳에 50명 정도의 프랑스군이 요새를 만들고 있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워싱턴은 바로 다음 날 40명의 버지니아 민병대와 12명의 원주민 전사를 이끌고 프랑스군 요새 근처에 매복했어요. 얼마 후 프랑스군이 워싱턴의 병력을 발견한 순간 워싱턴은 즉시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 사령관이 사살됐고 대부분의 병력이 죽거나 포로가 됐죠. 바로 이 전투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본격적인 식민지 전쟁인 프렌치 인디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쟁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불린 건 이로쿼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이 프랑스 편에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식민지 당국은 승리를 거둔 워싱턴을 대대적으로 축하했고, 얼마 안 가 그의 상관이었던 조슈아 프라이 대령이 말에서 떨어져 갑자기 사망하면서 워싱턴은 대령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한편 워싱턴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군은 이를 악물고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피츠버그 근처에 수백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죠. 프랑스군의 대규모 반격이 온다는 걸 알게 된 워싱턴은 유니온타운 근처에 요새를 급히 건설하고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1754년 7월 3일 오전 11시 약 700명의 프랑스군과 원주민 연합군이 워싱턴이 지키고 있던 요새를 포위하며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전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워싱턴은 이번 전투만 이기면 영국 식민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워싱턴은 프랑스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려 했죠. 하지만 약 400명에 불과했던 워싱턴의 병력은 그마저도 4분의 1이 질병과 피로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압도적인 프랑스군의 화력에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워싱턴은 요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에 완전히 포위된 워싱턴은 항복 메시지를 보내 추가 영국 증원군이 올까 두려웠던 프랑스군도 이를 받아들였죠. 항복 문서에 서명한 워싱턴은 요새를 버리고 퇴각해야 했고, 퇴각하는 순간까지도 물자를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영국은 1755년 모노가힐라 전투에서 식민지 총사령관과 500명의 병력을 잃었고, 오스위고 요새 전투에서는 100명이 죽고 100명이 포로가 되면서 요새까지 빼앗겼어요. 윌리엄 헨리 요새 전투에서는 100명이 학살당하고 2300명이 포로가 되는 참상사를 겪었습니다. 1754년부터 1758년까지 영국은 프랑스에게 연속으로 패배만 당했죠. 계속된 패배로 병력이 부족해진 영국 당국은 북미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식민지 상인들로부터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고, 심지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시민들의 집을 군인 숙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면서 식민지 주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저항하며 전쟁 참전을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나섰고, 이런 반발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한 영국은 강압적인 정책들을 대부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징발한 물자에 대해 모두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고, 징병 문제도 본토가 아닌 식민지 당국이 처리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부족한 병력은 본토에서 대규모로 파견을 보내며 내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한참 날뛰던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사실 프랑스는 약 7만 명의 식민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약 150만 명의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에 비해 크게 열세였어요. 프랑스가 원주민들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했던 것도 이런 인구 열세 때문이었죠. 어쨌든 식민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영국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런 변화는 1758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58년 7월 루이스버그 요새 전투에서 프랑스 군함 9척을 파괴하고 6,600명의 포로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이후 타이콘데로카까지 점령하면서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한편 유럽에서 7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프랑스는 영국의 아메리카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10만 병력을 영국 본토로 상륙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해전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당하면서 정황이 더욱 불리해졌어요. 1759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식민지의 핵심 도시인 퀘벡을 함락시키기 위해 약 4,500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도 퀘벡을 지키기 위해 약 3,500명의 병력을 끌어모으며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됐어요. 이 공성전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양국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1759년 9월 12일 밤 영국군은 대담한 작전을 감행합니다. 영국군은 프랑스군의 경계가 소홀한 급경사 비탈길로 조용히 상륙을 시작했어요. 프랑스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험난한 비탈길을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9월 13일 오전이 되자 대부분의 병력이 퀘벡 성벽 밖 아브라함 평원에 완전히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집결에 깜짝 놀란 프랑스군은 즉시 병력을 소집해 약 3,500명을 퀘벡으로 모았죠. 이렇게 전장에 모인 4,500명의 영국군과 3,500명의 프랑스군은 서로 무자비한 포격과 일제 사격을 가하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은 프랑스에 비해 병력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 비율도 훨씬 높았어요. 당연히 제대로 훈련된 영국군은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압도했고 영국군의 강력한 화력에 프랑스군의 전열이 무너지며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퇴각하는 프랑스군을 추격했고 결국 영국군의 공세를 이겨낼 수 없었던 프랑스군은 퀘벡과 주변 지역을 모두 영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퀘벡 전투에서의 패배로 전쟁의 승기는 사실상 영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불과 1760년 프랑스는 퀘벡 탈환 시도와 몬트리올 요새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더 이상 영국을 상대로 할 어떤 희망도 없었죠. 1760년 9월 8일 몬트리올 주변을 약 18,000명의 영국 대군에 포위당한 프랑스는 그 어떤 패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63년 유럽에서 진행되던 7년 전쟁까지 모두 종료됐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전쟁 참전국들 간의 영토 분할 조약이 맺어졌어요. 프랑스는 캐나다의 모든 식민지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 지역까지 영국에 넘겨줘야 했고 미시시피강 서쪽의 루이지애나는 스페인에게 넘어가면서 북미 대륙의 모든 식민지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막대한 식민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유럽과 북미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부채도 떠안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 본토 국민 대부분은 세금 인상에 맹렬히 저항하며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이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불만만 늘어났던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시민들이었죠. 통제를 강화하려는 영국과 자유를 요구하는 식민지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